드러나는 역사 속 이야기, 다채로운 선거의 세계가 선거학개론에서 펼쳐집니다. 옆길로 새는 지식열전 선거학개론. 자, 오늘 이 시간도 재미 가득, 지식 가득 채워주실 두 분 함께하도록 할게요. 한 분씩 인사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로맨스박 박광일 작가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로맨스박입니다. 로맨스가 조금 느껴지시는 것 같기도 하고 오늘 이 시간만큼은 사랑을 가득 또 이렇게 안고 오셨어요. 자, 러블리 함규진 교수님입니다. 어서 오세요. I love, thank you. 안녕하세요. 자, 오늘 이 시간만큼은 조금 더 로맨틱하게 그리고 조금 더 러블리하게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을 이렇게 소개를 해드린 이유가 있어요. 오늘의 주제 바로 사랑과 전쟁? 전쟁 아니에요? 전쟁 아니에요? 네. 저도 그 프로그램을 몹시 좋아했습니다만 오늘은 우리가 또 이제 선거를 관련해서 이야기를 다루는 프로그램인 만큼 사랑과 선거 속 이야기를 하나씩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드라마틱한 부부의 세계 그리고 이제 무자비한 사랑과 야망의 이야기까지 정말 다양하게 준비를 했으니까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 사랑과 선거라고 표현을 하면 보면 오잉?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랑과 선거 이 이야기를 들어봤을 때 두 분은 어떤 생각이 좀 먼저 드실까요? 좀 다른 것 같지만 둘 다 찍는 거잖아요. 난 널 찍었어. 난 널 찍었어. 그런 거니까 공통점도 어떻게 보면 많지 않을까 하는 그쵸. 생각이. 네, 그런 부분도 있고 또 이 사랑과 선거가 그 결정이 되기까지는 굉장히 뜨거워요. 그래서 누구를 뽑아야 된다 막 그 선거 운동이 이루어지다가 딱 결정이 되면은 굉장히 또 차갑게 식는. 차갑게 식으세요? 결정이 되면? 사랑은요? 그래서 사랑과 전쟁이 일어나죠. 4주 후에 풀어보게 되죠.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평온한. 자, 로맨스박과 러블리함 오늘 이 두 분의 활약이 상당히 기대가 됩니다. 그런데 알고 보면 정치계에도 상당히 사랑꾼들이 많지 않나요? 어때요?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아마 이제 윈스턴 처칠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세요? 윈스턴 처칠하면 이미지 있어요. 이렇게. 근데 이 윈스턴 처칠하면 사실 이제 영국의 총리, 나치와의 전쟁에서 이긴 인물 아닌가요? 위기의 영국을 구했던 그 연설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 국민을 하나로 모았고 절망에 빠진 영국을 이끌어냈다. 뭐 이런 평가를 받기도 하는데요. 또 한편으로 이제 윈스턴 처칠하면은 개인 사적으로 굉장히 뭐 여러 가지 이야기를 많이 가지고 있잖아요. 항상 물고 있었던 담배. 그 다음에 이제 뭐 카리스마 또 이런 것들도 있고 굉장히 어려서부터 조울증으로 고생을 했다라는 것들도 알려져 있는데요. 그리고 또 공부 못한 걸로 유명해서 그래서 이제 아버지가 선택 끝에 이제 사관학교를 보냈다라는 것들도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윈스턴 처칠 개인으로서는 카이로 회담에서 이제 한국의 독립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결정력을 행사하기도 했었고 그 아들은 또 6.25 때 중군 기자로 왔다는 점에서 개인으로 또 우리나라와도 관련이 있는 인물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노벨상 받은 거 아세요? 노벨 평화상이요? 평화상을 받을 것 같은데 그러질 않고 문학상을 53년에 받았습니다. 2차 세계대전 회고록을 써서 받았는데 그래서 당시도 약간 좀 이게 뭐지 하는 분위기였다 그래요. 그래서 당시 어네스트 허밍웨이가 거의 좀 이렇게 유력한 후보였는데 그 사람하고 좀 사이가 안 좋아서 줬다는 그런 믿거나 말거나가 있을 정도라서 후일담이 많습니다. 네, 당시 이제 영국의 저널리스트 폴 존슨 같은 경우는 처칠 같은 경우는 전쟁을 언어로 또 언어를 또 대중에게 사로잡는 어떤 인기로 어떤 바꾸는 능력이 굉장히 탁월했다 그런 평가를 받기도 했는데요. 오늘 이제 주제가 그 이제 선거와 사랑인데 이 처칠이 또 사랑꾼으로도 유명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유명한 어록이 이제 몇 가지 있는데 수상이 되고 나서 이제 내가 쾌의에 지각을 한 거예요. 이제 비판을 받았죠. 그렇죠. 수상께서 일찍 나오셔야지. 그랬더니 여러분도 나처럼 예쁜 부인이 있으면 아침 일찍 일어나기가 힘들 겁니다. 웬일이야. 할 말이 없네요, 진짜. 아니, 어떻게 공식적인 자리에서 그런 말을 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요즘 말 그런 어떤 분이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은 뭐 SNS가 막 터져 나갔겠죠. 근데 뭐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했고 또 일화가 좀 관련돼 있습니다. 워낙 좀 사랑꾼이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어떤 경우에 좀 급하게 의논할 일이 있어가지고 뭐 장관들이 그 자택으로 갔대요.
사택으로 가가지고 이제 뭐 처칠 부처가 막 이제 차를 마시고 있었는데 처칠이 그래서 뭐 장관들 얘기를 듣다가 계속 이렇게 아내를 곁눈질하면서 이러더라는 거예요, 손으로. 뭐죠? 그래서 장관 한 사람이 계속 이러고 있는데 저게 뭡니까 하니까 아마 저기 우리가 오기 전에 좀 부부 싸움이 있었던가 보다고. 근데 이거는 무릎 꿇고 반성한다 그런 뜻이라고. 아, 네. 내가 미안하다. 와이프한테 무릎 꿇고 계속 신호를 반성한다고. 보내는 거예요? 예. 이 처칠의 아내 이름이 이제 클레멘타인인데 이제 굉장히 이제 처칠이 젊어서 이제 클레멘타인에 빠져가지고 이제 구애를 해서 겨우겨우 혼인을 이제 결혼을 했던 인물로 알려져 있는데요. 4년 동안 쫓아다녔다. 4년 동안이요? 예. 네. 한편으로는 둘의 성향이 굉장히 달랐습니다. 그래서 둘의 성향이 예를 들어서 뭐 보수적인 어떤 처칠과 자유적인 어떤 클레멘타인의 어떤 성격이라든지 그 다음에 굉장히 해픈 처칠과 굉장히 검소한 클레멘타인이라든지 그래서 둘 사이의 공통점은 하나만 있었대요. 어떤 점이요? 고집이 쌤. 그러니까 둘이 사실은 사이가 굉장히 안 좋기가 굉장히 맞잖아요. 어려운 부분들이 네. 있었는데 그 둘 사이가 또 한편으로 처칠이 이제 수상으로 또 어떻게 보면 정치가로서 굉장히 많이 떨어져 있다 보니까 그 떨어져 있는 기간 동안 한편으로 이제 편지도 쓰고 하면서 서로에게 또 위로가 되고 또 힘이 되고 이런 부분이 있었던 것 같고요. 또 그래서 당신이 요즘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을 받는데 나도 그 비판에 동의한다. 뭐 이런 어떤 얘기를 했을 때도 처칠이 받아들였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볼 때 그 오랜 결혼 생활들을 끝까지 이어갔고 처칠이 이제 어떻게 보면은 뭐 좀 과장되게 평가를 하면 영국을 구했다라는 평가를 하는데 클레멘타인은 나는 그렇다면 처칠을 구했다라는 얘기를 함으로써 둘 사이의 부부의 어떤 돈독함, 사랑을 통해서 처칠을 어떻게 보면 안정적으로 이끌었다라는 것들을 과시하기도 했던 거죠. 그 사랑꾼이라는 게 결국에는 아까 좀 떨어져 있었다고 했잖아요. 뭘 얼마나 떨어져 있었길래. 거의 뭐 계속 출장을 가 있었으니까 예를 들어 뭐 아프리카로도 가고 그다음에 유럽 어디로도 가면은 계속 떨어져 있으니까 그게 오히려 사랑을 유지하는 데 큰 도움이 되지 않았을까. 근데 요즘은 안 돼요. 그러면은 계속 이제 문자 보내야 돼. 아니 실제로 결혼 생활을 두 분 하고 있으시잖아요. 어떻게 좀 떨어져 있기 때문에 사랑이 꽃핀다. 뭐 이런 그 말에 그러니까 동의하세요? 원래도 사이가 좋지만 저희는 떨어져 있어서 조금 더 사이가 좋지 않았을까라고 추정을 합니다. 저희도 뭐 저희 보통 부부가 같아서 이제 아내가 어디 친정에 갔다 온다 그러면 오늘 안 들어온다 그러면 마음이 아프죠. 마음이 아파가지고 어떡하니 보고 싶어서 어떡하니. 근데 오늘 가는 거 취소했어 그러면 갑자기 뭔가 이제 그렇게 되는 게 있죠. 보통 부부 다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저도 동의합니다. 예. 근데 이쯤 되면은 아니 근데 처칠 얘기는 처칠 얘기인데 왜 우리가 선거와 결혼해서 이 얘기를 하고 있어야 되느냐 그렇게 생각하실 분도 있을 텐데 그때 영국의 쟁점이 맞아면 이제 여성 선거권 문제, 서프레제트 그 문제였습니다. 예, 전에도 뭐 이 선거와 결혼해서 몇 번 다뤘습니다만 1904년에 결혼한 때잖아요. 이전까지는 처칠이 좀 보수적인 입장이라서 여성이 정치를 한다는 게 말이 되나? 뭐 일반적인 당시 영국 남성들의 생각을 가지고 있었대요. 그런데 클레멘타인이 처칠의 구애를 계속 거절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굉장히 좀 진보적인 성향이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보수적인 사람이 자꾸 구원을 하니까 난 당신하고 안 맞아. 우리는 합칠 수가 없어. 계속 그랬다가 결국은 결혼을 한 거죠. 그러니까 그 영향을 받았는지 결혼한 그때 이제 무산됐습니다만 표가 모자라서 거기 여성 참정권 거기에 대해 찬성표를 던졌다 그래요. 처칠이. 하지만 그 다음에는 좀 또 반대라기보다는 유보 입장을 보입니다. 또 재미있는 게 또 정략적인 문제가 있어요. 이 처칠이 처음엔 보수당이었다가 네. 그다음엔 자유당으로 갔다가 또 다시 보수당으로 또 가거든요. 근데 자유당 때는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만일 이제 참정권을 여성한테 주면은 여성들이 대부분 잘 모르니까 아예 그냥 남편 따라가자. 이렇게 표를 주지 않을까. 그럼 우리 자유당한테는 진보적인 자유당한테는 뭐 불리하지 않을까. 주지 말자 이런 쪽으로 갔다가 그다음에 보수당에 대해서는 또 생각이 또 바뀌었어. 그래가지고 여성들은 대체로 좀 진보적으로 찍을 것 같다. 그러니까 우리 보수당한테 불리하다. 주면 안 되는데 그런 식으로 생각했다는데 그때마다 물론 당연히 클레멘타인하고 말이 되는 소리를 해라 해가지고 엄청 싸우고 반대는 안 하고 그냥 가만히 있을게. 뭐 그런 식으로 돼서 처칠이 수상이 됐을 때는 이제 여성의 참정권이 그러니까 선거권이 완전히 이제 영국에서 허용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즉 부부 사이에 어떤 말씀하신 서로 싸우기도 하지만 또 신뢰하는 것도 있잖아요. 그만큼 그런 것이 있으니까 처칠이라는 그 중요한 정치인이 여성 참정권에 대해서 생각을 바꾸게 된 것이 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런 이야기를 선거학 결혼에서 잘 들으셔야 돼요. 신혼부부기 때문에 잘 들으셔야 됩니다. 듣겠습니다. 사이가 좋다라는 부분들이 사실은 이제 금슬상화라는 표현을 쓰는데 검은고하고 이제 비파가 이제 서로 다른 악기인데 연주를 하면은 그 음악이 조금 더 뛰어나게 들리거든요.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부부의 좋은 관계. 그러니까 완전히 똑같아지기보다는 약간 서로 다르지만 조화롭게 그 서로를 좀 보완해주는 역할 이런 것들도 같이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고요. 네. 근데 이제 또 반대로 생각을 해보면 어느 드라마의 그 제목처럼 사랑과 전쟁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 싶거든요. 사랑 때문에 전쟁이 일어나는 케이스. 있어요? 생각나는 게 가장 굉장히 유명한 케이스가 있겠죠. 가령 고대 로마에서 안토니우스하고 클레오파트라의 사랑. 그런데 이집트에 와서 클레오파트라를 만난 게 그 본인으로서는 약간 불행이랄까, 다행이랄까. 그래서 역시 또 이 클레오파트라한테 반해서 둘이 이제 사랑을 하고 뭐 결혼을 하게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안토니우스가 이제 로마의 이익을 수호하지 않고 이제 클레오파트라에게 빠져가지고 이집트 편으로 완전히 붙었다. 이래도 되는 거냐? 이렇게 옥타비아누스 쪽에서 세력을 확장시키죠. 그래서 결국은 옥타비아누스 쪽과 안토니우스와 클레오파트라 쪽과 전쟁을 하게 되고 악티움 해전에서 이 클레오파트라와 안토니우스 쪽이 패함으로써 결국 옥타비아누스가 그 이집트를 장악하고 로마 제국을 세우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그 사랑을 없었다면은 안토니우스가 어쩌면 후계자가 되어가지고 초대 황제가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없잖아 있죠. 그 한국에서는 사실은 이제 그 사랑 때문에 전쟁이 일어난다기보다는 그거를 좀 막아보려고 했던 인물이 있습니다. 태조 왕건. 왕비가 29명입니다. 예? 29명이요? 그러면 네. 전쟁을 막으려다가 매일 전쟁을 치러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29명의 왕비 중에서 딱 이게 이제 정략이라고 느껴지는 사례가 이제 몇 개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신라 왕실의 그 공주를 이제 왕비로 삼고 또 자신의 딸을 경순왕에게 혼인을 시키고 그 다음에 견훤의 사이였던 박영규의 딸을 자신이 받아들였기 때문에 실제로 이제 신라하고 후백제를 모두 잡고 그다음에 각 지역의 호족들을 잡는 방식으로 잘 묶어갔던 거고요. 이러한 사례를 일본에서도 일본이요?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등장인물이에요? 그 우리에게는 별로 좀 안 좋은 이미지를 갖고 있는 토요토미 히데요시와 히데요시. 관련된 인물이 있죠. 토요토미 히데요시 같은 경우는 밑바닥부터 시작해서 어떻게 보면은 일본의 최고 관직 관배까지 올라간 인물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그런 토요토미 히데요시가 사실은 오다 노부나가를 이어서 전국을 통일했다고는 하지만 굉장히 껄끄러운 존재가 있었습니다. 도쿠가와 이에야스. 맞습니다. 뭔가 딱 그렇게 대립이 돼요. 그렇죠. 오다 노부나가, 토요토미 히데요시, 도쿠가와 이에야스. 네. 이 도쿠가와 같은 경우는 굉장히 큰 세력을 특히 이제 관동 지역에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토요토미가 돈으로 회유할 수도 없고 또 군사력을 섣부르게 일으켜서 공격할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이었던 거죠. 이때 이제 토요토미는 한국사를 봤는지 이걸 한번 써볼까? 라고 했던 겁니다. 설마 결혼? 네. 그래서 자신의 여동생을 도쿠가 이에야스에게 혼인을 시킴으로써 이제 천하매부가 되는 관계가 되니까 이러면 자연스럽게 도쿠가를 자기 아래 끌어들이고 자신의 권력을 좀 공고하게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던 거죠. 여동생 이름이 기억하기 쉽습니다. 아사히 히메. 왠지 좀 맥주가 땡기는. 근데 문제가 네. 사실은 아사히 히메가 사실은 이제 첫 번째 남편은 농부였는데 두 번째 남편하고 혼인을 한 상태였고 또 금슬도 굉장히 좋았는데 강제로 이혼을 시키고 그리고 이제 도쿠가와에게 혼인을 시켰다라는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는 거죠. 아니 이미 결혼을 한 상태인데 어떻게 결혼을 또 시켜요? 그러니까 이혼을 시켰던 거예요. 아이고. 그러니까 이제 자신의 권력을 위해서 동생을 희생시켰고 그래서 이제 이에야스와 결혼을 시켰다 이런 얘기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후에 아사히메는 잘 살았어요? 뭔가 사랑해서 결혼했다가 이렇게 이혼당하고 또 다른 정략 결혼을 했다. 저 같으면 잘 못 살았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그때 아마 잘 살기는 어려웠을 거예요. 도쿠가도 40대 중반, 아사히메도 40대 중반이었고 그러니까 결국은 굉장히 어려운 생활 속에서 3년 만에 어떻게 보면 생을 마감하고 말았기 때문에 적어도 아사히 히메에게는 굉장히 불행한 그런 결과를 낳지 않았을까 그렇게 보게 됩니다. 그러고 보니까 그 생각도 나네요. 비슷하게 여동생을 희생시켜서
권력을 이번에 확장해 보려다가 좀 잘 안 된 케이스. 헨리 8세 있지 않습니까? 영국에. 그 사람은 본인도 참 결혼을 많이 하는 사람인데 6번인가 했죠 아마. 근데 이제 여동생이 메리라고 있었어요. 근데 프랑스하고 한번 동맹을 맺어보자. 잘하면 그리고 프랑스에 대해서 우리 영국의 세력도 한번 뻗어보자 해가지고 당시 프랑스의 루이 12세하고 이제 여동생 메리를 결혼시키려고 합니다. 근데 여동생이 딱 보니까 이제 루이 12세는 당시 50대 후반이에요. 자기는 10대 초반이야. 아니, 10대 후반이야. 아, 깜짝이야. 네. 그러니까 보니까 뭐 거의 40년 차이가 나요. 네. 게다가 자기는 초혼이고 이 루이 12세는 벌써 2번 결혼을 했었어. 아니 오빠 이게 말이 돼? 거의 그런 식으로 대들죠. 말도 안 된다고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그래가지고 이제 헨리 8세가 달래다 못해가지고 그러면은 일단 결혼을 했다가 만약 죽으면은 그 다음은 네가 원하는 대로 아무한테나 결혼을 해도 내가 뭐라고 안 그러겠다. 이렇게 약속을 합니다. 예. 그랬는데 결혼을 했어요. 네. 했는데 3개월 만에 죽네. 이 루이 12세가. 그 메리는 평소 좋아했었던 이제 자기 소꿉친구하고 결혼을 해서 그 경우에는 아주 행복하게 잘 그러네요. 살았다고 합니다. 불행한 케이스는 이제 헨리 8세만 정략 결혼이 실패했기 때문에. 이런 비슷한 사례라고 볼 수 있는 것들이 이제 몇 가지가 있는데 고려에서도 보면은 이제 그 충렬왕이 정략 결혼을 하게 되잖아요. 그런데 이게 결국은 충렬왕의 부인이었던 제국대장 공주가 쿠빌라이의 딸이 되는데 쿠빌라이의 딸이었던 충렬왕과의 혼인 상황이 사실은 둘 사이가 굉장히 안 좋았던 거죠. 그런 상황에서 이제 그 제국대장 공주가 죽게 됐을 때 사실은 아들이었던 충선왕이 아버지를 공격하는 과정에서 자기 어머니의 죽음을 탓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충렬왕을 또 쫓아내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기 때문에 정략 결혼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또 다른 어떤 예상치 못했던 결과를 만들어내게 되는 그런 상황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근데 사실 과거에는 뭐 부모가 시키는 대로 아니면 뭐 형제가 시키는 대로 뭐 정략 결혼해라라고 하면은 할 수 있었지만 현대 사회는 이 결혼에 대한 인식이 상당히 많이 달라졌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로 인해서 좀 달라진 사례들도 있을 것 같은데 어때요? 그렇죠. 이제 결혼 자체를 어떻게 보면 선거라기보단 투표의 무기로 쓴다. 뭐 거의 그런 케이스까지 있습니다. 꽤 최근에 있었던 일인데요. 미국에서 동성혼이 이제 2003년부터 각 주마다 이렇게 알아서 해라. 근데 메인주에서 2007년에 이제 투표를 해보니까 이제 부결된 거예요. 동성혼 합법이. 그러니까 좀 진보적인 사람들은 약간 화가 나서 이제 왜 동성끼리는 결혼을 하면 안 됩니까? 역시 사랑해서 결혼을 하겠다는데 그랬더니 아니 뭐 사랑은 할 수 있고 뭐 동거도 할 수 있는데 결혼은 그냥 남녀끼리 해야지 이런 거예요. 그랬더니 그럼 우리도 결혼 안 하고 사랑하고 동거만 할 거예요 하고 이성애자들이 그래서 결혼 파업을 합니다. 이런 것이 영향이 돼서 2015년에 이제 연방 대법원 판결이 나와가지고 지금은 이제 미국 전 주에서 동성혼이 합법화됩니다. 어떻게 보면은 결혼 파업으로 투표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거죠. 그렇네요. 어떻게 보면 이제 로맨틱함과 러블리함보다는 조금 더 치열함이 느껴지는 그렇죠. 그런 이야기였는데요. 자, 우리가 몰랐던 사랑과 선거 이야기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여러분은 지금 옆길로 새는 지식열전 선거학개론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제 우리 방송 같은 경우에는 선거학개론인 만큼 사랑이 선거에 좀 영향을 준 경우는 없었을까? 이 부분도 궁금해지거든요. 어때요? 선거를 앞서서 일단 사랑을 했기 때문에 원래 두 나라가 하나의 나라로 합쳐진 경우도 있죠. 오, 사랑 때문에. 어떤 나라예요? 유명한 경우입니다. 이제 스페인이 원래는 이제 여러 나라로 갈라져 있었잖아요. 근데 이제 카스티아와 아라곤 두 왕국이 상당히 좀 강력한 나라들이었는데 이제 카스티아에서 이제 이사벨 1세가 되는 이사벨 공주가 있었죠. 근데 이제 페르난도라고 하는 아라곤의 왕자하고 사랑을 했어요. 근데 그 카스티아의 당시 왕이었던 그 오빠, 이사벨의 오빠가 그게 좀 못마땅한 거예요. 뭔가 내가 정해주는 사람이랑 결혼해야 돼 하고 이렇게 쌍수를 들고 반대한 거죠. 그래가지고 내가 그럴 순 없어 해가지고는 음모를 꾸밉니다. 그 이사벨 공주는 나들이 간다고 해서 이렇게 궁전 밖으로 나가고 그때 미리 입을 맞춰놨던 페르난도는 평민으로 가장해가지고 이제 카스티아에 잡입을 하는 거죠. 그래서 둘이 만나서 시골 교회에 가서 그냥 결혼식을 올려버려요. 그러니까 완전히 사랑의 도피를 한 거죠, 그렇죠. 왕족들끼리. 그래서 뒤늦게 알고서는 펄펄 뛰었지만 그 오빠는 어쩔 수가 없다 싶어가지고 결국 결혼을 허락할 수밖에 없었고 그래서 아라곤과 카스티아가
두 개의 나라가 하나로 합쳐짐으로써 스페인 왕국이 탄생을 하고 그 이사벨 1세와 페르난도 2세가 이제 남은 이제 레콩키스타, 그러니까 이베리아 반도에 남아 있었던 이슬람 세력을 몰아내서 통일을 한 다음에 다시 또 이제 콜럼버스를 이제 아메리카로 보내가지고 아메리카를 발견시키고 상당히 많은 역사적인 변화가 두 사람의 연회담으로 인해서 만들어진 셈이죠. 근데 현대에도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이건 선거하고 좀 더 연결이 되는데 네. 그 경우에는 이제 보츠와나라는 나라가 있어요. 베추아날랜드라는 그런 나라라기보다는 남아프리카 영국 식민지에 있었던 한 지방이었다고 합니다. 한 지역에 베추아날란드족이 거기 살았기 때문에 그 지방이 된 거죠. 근데 그 주장의 아들이 이름이 세레체 카마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세레체 카마는 이제 왕위를 이어받을 사람인데 아직은 어리니까 가서 공부를 좀 하고 와라. 우리가 영국 식민지니까 영국 본토에 가서 공부를 해서 옥스퍼드 대학에 진학을 합니다. 근데 거기서 이제 눈이 맞았죠. 영국 여성하고. 그 이름이 저기 루스 윌리엄스라 그러네요. 루스 윌리엄스라는 여성하고 이제 그 사랑을 해가지고 결혼을 합니다. 근데 문제는 당시 이제 남아공 식민지에서는 백인과 흑인 사이의 결혼이 금지돼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어떡하냐, 이 사람은 와가지고 남아공의 왕이 돼야 되는데 이런 결혼은 허용이 안 된다니까 어떡하냐, 우리 결혼 물러야 되냐 그랬는데 물르긴 왜 물르냐, 우리가 남아공에서 독립을 해가지고 나라를 하나 세우자, 이렇게 나온 거죠. 그래서 이제 1950년대에 돌아와서 보츠와나라는 이름의 나라를 만들고 세워가지고 이제 선거를 통해서 그 독립을 성취합니다. 그리고 초대 대통령이 되는 거죠. 그래서 결혼도 유지하고 선거도 새롭게 만들고 그다음에 이제 나라도 세우고 그랬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의 사랑이 러브 스토리가 여기까지 간 거죠. 그러니까요. 이게 이야기만 딱 들었을 때도 이 세레체의 그렇죠. 사랑이 정말 대단하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정치 인생에까지 영향을 미칠 정도로 그야말로 그 사랑이 굉장히 컸던 건데요. 그럼 보츠와나 같은 경우는 현재 어떻게 좀 되고 있어요? 사랑의 결실이 이어지고 있다고 봐야죠. 그래서 아프리카에서는 비교적 그러니까 민주주의가 잘 이루어지는 그런 국가로서 현재까지 이제 유지가 되고 있고, 그래서 보츠와나 공화국 같은 경우는 여러 면에서 이제 조금은 발전된 모습들을 보이는 그런 나라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레체의 사랑이 정치와 이런 인생에서 정말로 큰 영향을 미쳤던 건데요. 이런 걸 보면 뭐 사랑과 선거가 그렇게 멀리 떨어진 것은 아니다라는 그런 결론을 내려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오늘의 이야기 한 줄 평 좀 부탁드려 보도록 할게요. 사랑에는 국경이 없다. 그리고 국경이 없다. 국경을 만드는 힘도 있다. 그러니까 베추아날랜드 아닌 보츠와나와 남아공의 국경도 만들었고, 그 다음에 스페인의 국경도 새로 짰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그런 힘도 있다. 의미가 있네요. 사랑은 국경을 만드는 힘도 있다. 만들기도 하고 없앨 수도 있다. 그렇게 좀 정리를 해주셨고요. 작가님은요? 사랑은 뜨겁지만 결혼은 차갑고, 그래서 사랑과 선거는 뜨겁지만 결혼과 선거는 차갑다. 이제 좀 너무 현실적이었어요. 갑자기 뭔가 막 이렇게 뜨겁게 사랑과 이건 네. 로맨스가 아니잖아요. 여기서 얘기하는 결혼은 정답 결혼입니다. 네. 결혼에는 로맨스가 필요하다. 또는 로맨스와 결혼은 다르다. 네. 네, 그렇게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오늘 소개해주실 선과 인물 한 분씩 좀 꼽아보도록 할게요. 이번에는 작가님 먼저 좀 꼽아주실까요? 성곽 인물로 이제 제가 생각하는 분은 바로 이제 노국대장 공주입니다. 고려 말, 그래서 몽골 간섭기 하면은 사실은 이제 몽골의 그 왕실의 여성들하고 고려의 왕이 혼인을 하게 되면서 억압을 받고 통제를 받았다. 그런데 공민왕이 즉위할 때 공민왕은 이미 이제 혼인을 노국대장 공주랑 하고 오게 되는데요. 무엇보다도 공민왕이 첫 번째 이제 개혁 정책을 펼쳐 나가는 데 있어서 대상이 됐던 건 원나라였거든요. 원나라에 기대고 있었던 친원파들은 사실은 이 공민왕을 없애려고 굉장히 많은 노력을 했었는데, 예를 들어 뭐 조일진도 난을 일으켰고 흥왕사에서도 김용이 난을 일으켰는데, 이때마다 어떤 의미에서 보면은 그 친원파가 기대고 있었던 원나라의 왕실 여성이었던 노국대장 공주가 막아줍니다. 특히 흥왕사 같은 경우는 문 앞에 딱 서가지고 나를 죽여라. 그렇지 않으면 우리 왕을 못 죽인다. 그 덕분에 공민왕이 살아남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 힘으로
15년 가까이 어떻게 보면 국민항해 개혁 정책이 이루어지게 되는데 그 과정에서 사실은 이제 신진사대부도 길러지고 하면서 비록 우왕 때, 청왕 때, 공양왕 때 어려움을 겪게 되지만 조선이 건국할 수 있는 기반이 그때 만들어지게 되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국민항해 힘이 되었던 노국대장 공주가 아이를 낳다가 죽게 되면서 아유. 그러면서 또 국민항은 또 나락으로 빠지게 되니까 어떻게 보면 국민항에게 노국대장 공주는 곧 정치였고 예, 그러니까 사랑 이상의 의미를 가진 특별한 존재였을 거다라고 생각이 돼서 오늘 성곽개론 인물로 꼽아봤습니다. 저도 선거와 관련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하비 밀크를 가져와 보았습니다. 네. 이 사람은 미국 최초의 게이 정치인인데요. 난 동성애자가 맞다라고 난 동성애자의 권익을 위해서 정치를 하겠다 이렇게 선언하는 사람으로서 처음으로 뽑힌 사람이 1977년에 샌프란시스코 시의원에 당선됐던 하비 밀크입니다. 이 사람은 처음에는 그러니까 40세가 될 때까지는 철저히 숨겼다 그래요. 근데 40세에 스콧이라고 하는 새로운 남성 애인을 만나게 되는데 그 사람이 이 사람을 그 하비 밀크를 변화시켰다 그러죠. 우리가 무슨 뭐 아무 나한테 해를 끼치지도 않았는데 왜 우리가 뭐 죄인 취급을 받아야 되고 손가락질을 받아야 되고 전혀 권익을 주장받지 못하느냐. 우린 그냥 사랑하는 것뿐인데 이거를 고치려면 정치를 내가 해야겠다. 직접 내가 정치를 해서 법을 바꾸고 정책을 바꿔서 동성애 연애자들에 대해서 뭔가 이렇게 새로운 권리를 보장해 줘야겠다. 해가지고 선거에 3번 나가서 2번 떨어지고 3번째는 드디어 성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동성애자들의 권익을 위해서 좀 열심히 활동을 하려는데 암살을 당해요. 아이고. 총에 맞아가지고. 이 사람이 이걸 뭔가 예상을 했는지 이런 유명한 말도 남겼습니다. 내가 만일 총에 맞아 죽는다면 그 총알이 나의 뇌를 뚫고 지나가서 우리를 억압하고 있는 모든 벽을 다 부셔버리기를 바란다. 그래서 이 하비 밀크의 죽음 이후로 확실하게 이제 미국 전체적으로 동성애자들도 사람이고 그들의 사랑도 이성애자들의 사랑과 다르지 않다는 풍조가 퍼져나가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성애자들이 동성애자들에게 동조하여서 이제 결혼을 거부하기도 하고 그런 것도 나오게 된 거죠. 그래서 선거와 사랑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 상당히 좀 의미 있는 인물이 아닐까. 그래서 하비 밀크를 가져와 봤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 선곽 인물까지 이야기를 들어봤는데요. 이야기를 쭉 나누다 보니까 사랑이 가진 힘이 정말로 대단하구나라고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 사랑에서 시작이 돼서 정치 그리고 민주주의, 나라의 운명으로까지 이어지는 여정의 시작이 될 수 있다라는 그러한 점들이 참으로 와닿았던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저희가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다음 이 시간 또 다른 이야기와 함께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